시청자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요즘엔 정말이지 밤사이 잘 지내셨냐? 라는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기록적인 역대급 폭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폭우 피해 상황 그리고 과연 어떤 점들이 문제였길래 이렇게 피해가 커졌었는지 깊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간신문 1면을 장식한 기사들 먼저 보시죠. 먼저 매일경제 1면입니다. 미국의 7월 물가 상승률 8.5%로 한풀이 꺾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10%포인트를 육박하던 그 물가 상승률이 과연 꺾일지 봐야 할 것 같은데 예상치보다는 0.2%포인트가 낮다. 일각에서는 정점을 지났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요. 하지만 글로벌 병목 현상 등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값 급등 그런 사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어떻게 될지 다시 인플레가 악화될지 모르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입니다. 중앙일보가 일면에 실은 기사는 이재명의 민주당, 견제 없는 초강성 이 왼쪽에 있는데 바로 그 오른편에 있는 이 기사를 저희가 집어왔습니다. 이 기사 지금 어떤 화면처럼 보이나요? 큰 동굴 같기도 하고 아니면 큰 파이프 안에 그 구멍 모양 같기도 합니다. 저는 마치 제주도의 만장굴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건 서울 양천구의 신월동에 있는 빗물 터널의 모습입니다. 이 터널이 강남과 또 양천의 운명을 엇갈랐습니다. 이 내용도 잠시 후 키워드 분석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1면에 나온 내용입니다. 역시 폭우 피해와 관련된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서울시가 반지하를 주거용으로는 이제 사용을 불허하겠다라는 내용을 실었네요. 장애인 가족 등 참변 사태가 있었죠.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서울에서 지하 그리고 반지하는 주거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그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또한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이어서 외교 안보 이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국민일보 1면에 실린 내용인데요. 중국이 궤변을 드러났다 이렇게 기사 제목을 뽑았네요. 한국 사드와 관련해서 3불1한 대외선서했다. 3불1한이 과연 무엇인지 중국이 어떤 내용을 브리핑했길래 이렇게 신문 조간에서 중국이 궤변을 드러났다고 제목을 실었는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엔 매일경제 저희들이 선택한 이 기사를 상세히 함께 분석해 주실 출연자 4분 모시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고요. 박창원 장한대 교수, 김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가져온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터널입니다. 터널이 필요했다. 이제 터널을 만들어야 된다. 과연 어떤 터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조금 전에 봤었던 마치 큰 동굴 같은 그 빗물 터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문 기사들 어떤 내용들을 실었는지 한번 볼까요? 폭포비 어제는 충청권 200mm, 오늘 또 서울 올라온다. 터널 얘기하기 전에 어제 상황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비가 또 어떨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충청권으로 비가 내려가서 200mm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남쪽으로 내려갔던 정체전선이 10일 밤부터 다시 북상하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 저 또한 오늘 출근길에 비를 많이 맞으면서 출근했는데요. 다시 북상을 한 것 같습니다. 비구름대가 머무르고 있는 경기 남부는 120mm 이상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현재 정체전선이 이후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12일쯤에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좀 더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며칠간은 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면 기사에서 그 큰 그림 뽑아왔던 그 터널, 뭐가 문제였냐면요. 그 큰 터널이 지하에 있어야 물이 잘 빠져서 이번에 서울 강남역 침수 사태와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저희가 가져온 그림부터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난리를 막았던 이번에 양천구의 빗물 터널의 모습입니다. 빗물이 이렇게 내리면 이 유도수로 밑으로 빗물이 빠져서요. 더 깊숙한 곳으로 가서
터널 4.7km에 이르는 이 거대하고도 기나긴 이 터널을 지나가게 되죠. 터널의 지름 아까 봤듯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름이 10m에 이른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물길이 흘러서 다시 위로 나가서 마지막에 끝에는 안양천으로 빠져나가서 이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11년 전에 이 터널의 건설을 추진하다가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강남 관악 종로, 동작, 강동, 그리고 지대가 다소 높다고 하는 이 용산까지요. 10년간 1조 5천억 원을 들여서 짓기로 했는데 앞으로 범람 통보 시스템 등 17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다소 뒤늦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이걸 고친다고 하니까요. 좀 빨리 이런 시설들이 완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윤영걸 대표님. 네. 11년 전에 배수 터널이 추진된 바 있었다고요. 네. 그때 대표님께서는 언론사에 이제 몸담고 그렇죠. 계실 네. 때였죠. 아마 이 네. 사태를 기억하실 텐데 네. 그때 당시에도 여러 건의 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추진됐을 텐데요. 네. 왜 그때 추진되다가 막혔습니까? 그때는 저 우면산 사태가 2011년에 났거든요. 지금부터 네. 11년 전에 났습니다. 그 당시에 대대적으로 대심도 빗물 터널을 하겠다고 그때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었죠. 그러니까 대심도 빗물 터널이라는 게 용어가 어려운데 아주 아주 밑바닥으로 밑에다가 내려가서 거기서 물을 빼겠다라는 거죠. 큰 하루에 100mm가 와도 뭐 끄떡없을 정도로 한다고 그랬는데 네. 그때 뭐 오세훈 시장 바뀌고 또 환경단체들이 반대하면서 좀 예. 무야무야 됐죠. 그래서 예. 빗물이 저렇게까지 큰 피해를 줄지는 몰랐는데 그때 딱 하나가 있죠. 신월동. 예. 신월동 하나가 이번에 피해가 없잖아요. 예. 신월동에는 왜 했겠어요? 그때 잘 지어가지고 이번에 막아진 건가요? 그렇죠. 그때 왜 했겠어요? 제 기억에는 예. 84년도에 제가 초년 기자 때 예예. 신정동, 목동, 양천구 일대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한강이 넘쳐가지고, 아하. 예, 그래가지고 그때 북한이 김일성이가 그때 한국에 그 수재 지원까지 해줄 정도로 물자 지원까지 해줄 정도로 예. 큰 탈이 있었거든요. 예예. 그때 시작된 게 저 목동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또 수해나면 안 된다 해서 예. 신월동에는 철저히 한 거죠. 근데 실제 해야 될 강남이나 뭐 서초동이나 저 예. 강남역도 밑에 땅이 밑에거든요. 또 대치동이나 예. 또 반포나 이런 데는 정말 중요한 관악이나 이런 데는 제대로 안 한 거죠.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많이 나와서 그렇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압니다. 네. 서초역과 역삼역 사이에 놓여 있고 네. 항아리 지형이라는 네. 사실을요. 네. 이게 이 지형이 지금 새로 형성된 지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왜 계속 강남 쪽은 이런 그 시설을 갖춰지는 데에서 제외가 됐을까? 이런 점들이 계속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예. 금방 표시가 안 나잖아요. 음흠. 예. 아무 사고가 없으면 표시가 안 나잖아요. 예. 우선 생색 나는 데가 돈 나눠주고 뭐 이런 게 더 생색이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대심도 이 빗물 터널 이런 네네. 거는 좀 소홀했던 게 예. 이번에 환경단체도 반대하니까 제대로 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이 당장표가 되는 그런 정책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쓰다 보니까 네, 박원순 시장 탓이다, 오세훈 시장 탓이다 예. 이걸 하기 전에 국가 100년 대계를 보고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그동안에 뭐 부동산 대책하면은 부자 아파트만 시세만 때려잡으려고 그랬지. 정말 서초동이나 저런 부자 아파트 몇십억 되는 아파트가 저렇게 엘리베이터가 잠기고 차가 침수되고 저런 건 생각을 안 했죠. 예. 그리고 정말 부동산 대책이 정말 중요한 게 이번에 나온 것도 그 반지하 주택이 30만이 전국이 넘고 그중에 61%인 20만 가구가 반지하 주택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 관심을 안 기울였죠. 그래서 예. 기생충 영화에 나오는 송강호 주인공 대사가 저는 생각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실패하지 않는 법이 뭐냐. 홍순한 집을 바라보고 네. 그러니까 아들 보고 그래요. 계획을 안 세우는 거다. 예. 계획을 안 세우면 실패할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정부가 여태까지 정부나 시나 어떻게 보면 무관심했던 게 이번에 저런 걸 자초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번에 정말 관심을 많이 모은 영화 바로 윤 대표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로 영화 기생충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면 아마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서울의 한 복판에 있는 곳의 사진이에요. 지난 9일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빌라주택 앞에서 소방관들이 소방차를 동원해서 지하에 가득 찬 물 빼내고 있는데
윤 대표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영화 기생충의 그 세트장 같은 모습을 지금 여러분 함께 보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을 했어요. 계단으로 빗물이 하수구까지 역류를 했고 순식간에 집안이 잠겨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라는 내용이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이 반지하 관련한 정책들이 어땠냐라고 살펴보니까 1992년도에 배수 시설을 의무화했지만 그 이전에 지은 집은 침수에 무방비하다. 그래서 나온 목소리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주거용 반지하 퇴출, 법 개정 필요하다. 허가권 가진 구청 참여도 미지수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나와 계신 분 중에 혹시 반지하에 살아보신 분 계신가요? 요즘에는 반지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 저는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하숙 생활할 때 반지하에서 잠깐 살아보면서 각종 벌레들 또 습한 환경에서 잠깐 살아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비가 오면 큰 피해가 나는 줄은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반지하 주택 정책을 불허를 하게 되면 과연 반지하 계신 분들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정책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 이런 궁금증도 들거든요. 김상희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세상에 그 완벽한 정책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계적으로 가장 힘들고 위험한 지역부터 이걸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배수가 잘 되게 안전시설을 잘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게 어렵다고 한다면 그런 시설에서 사는 것 자체를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축법이나 이런 데 보면 반지하는 주거용이 아니라 그냥 지원을 하는 그런 용도로만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주택의 수가 부족하고 주거 공간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약간 모호한 규정들을 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그 공공임대주택의 어떤 기본 수량을 특정 퍼센테이지 이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공공임대주택을 져놓으면 나중에 분양을 해서 민간주택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공임대주택의 그 퍼센테이지, 그 점유율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또 다시 짓지 않는 한 저런 문제가 또 주거 문제가 또 발생을 해서 좀 반지하로 또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국가는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어떤 수량을 유지하는 정책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런 반지하는 단계적으로 위험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주거용으로는 살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국에는 보여집니다. 반지하는 장기적으로는 다 없애는 것이 가야 하는 정책은 맞긴 맞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데 단기적으로 뭐 창문에 방수막 설치하고 뭐 그런 것들은 좀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것들은 뭐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글쎄요, 보십니까? 이게 재난이라는 것이 그 예측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측이 굉장히 불가능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터질 때마다 그 사안에만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은 그건 근본 대책이 될 수가 없다고 그렇죠. 보여지거든요. 사실 이번 비 피해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방수막을 뭐 설치한다든가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이냐 이런 거를 고르는 것도 굉장히 힘들 그렇죠. 것이고. 설치해도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고 결국엔 근본적으로 저런 어떤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는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게 중요한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당장 살고 계신 분들에게 지금 당장 없앨 것처럼 얘기하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계적인 계획을 잘 세우고 그다음에 언론이나 어떤 국회나 이런 감시 기관에서도 끝까지 뭐 끝까지 이거를 지켜보는 이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언제 또 비 피해가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이게 속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최대한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필요할 텐데 앞서 두 분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해결의 키는 결국 정치권이 쥐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겨레 오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현재 당정의 대응을 굉장히 비판한 기사 내용입니다. 비대위가 삼킨
수해 대응, 국민의힘이 뒤늦게 재난 지역의 검토에 나섰다. 늑장 대응을 했다. 그런 지적입니다. 비대위 출범까지 겹쳐서 결국에 수해 대책은 지각 대책으로 이어졌다라는 내용인데요. 현재 국민의힘 내용이 굉장히 심하죠. 이건 저희가 잠시 후 뒤에서 또 분석을 해볼 텐데 바로 이 국민의힘 내용 사태 때문에 이번에 침수 피해에 대응하는 게 늦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서야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었고요. 대심도 빗물터널, 우리가 앞서 짚어봤던 거죠. 그 대형 터널이요, 지하터널. 그 예산을 이제야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탓을 했습니다. 박원순 때 예산이 삭감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의 주장은 좀 다르죠. 여야, 지도부 서로 말이 어떻게 엇갈리는지 듣고 오시죠. 서울시의 경우 우면산 산사태 직후 오세훈 시장이 10년간 5조 원을 투입해 대심도 빗물 터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민주당이 90% 이상을 장악했던 서울시 의회에서 수방 예산을 248억 원 삭감한 채 통과시켰습니다. 근시안적인 행정집행으로 서울 시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은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것부터 바로 고쳐야 떠난 민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오세훈 시장 당시 그 시정 때만큼 수도권에 물난리가 났습니까? 서울의 도로가 물에 잠기기라도 했습니까? 자, 서로 남 탓을 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과연 뭐가 진실일지. 김병민 위원장님. 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박원순 시장 때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민주당의 지적은 좀 다릅니다. 네. 뭐가 맞는 겁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애당초 월요일 저녁부터 비가 많이 오기 시작했고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응이 정확했느냐, 정당했는가에 대한 정치 공세성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비 피해가 났던 근본적인 원인이 언제부터 시작인가를 두고 정치 공세 공방들이 이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는 지금 수해 상황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또 재산상의 피해 등 이 모든 일들이 정리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데 정치권에서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는 일에 전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많은 비가 예상이 돼 있고 서울 수도권뿐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 또 충청도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얘기들이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 오늘도 조간신문 일면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건 대심도 터널, 대형 터널 건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이런 수해 같은 엄청난 재난이 오게 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크게 4단계를 규정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재난이 오지 않는 평상시 상황에서 저런 대심도 터널 등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예방에 대한 단계일 겁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이런 비가 엄청나게 올 거라고 예상이 되게 되면 대비하기 위한 단계 속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를 굉장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네. 비가 직접 내리고 있는 지금 오늘 같은 상황에는 긴급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런 일들이 좀 정리가 되고 난 다음 복구의 이 4단계가 필요한데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얘기들은 사실상 재난 상황이 아닌 평시에 해야 되는 예방에 관한 얘기들을 지금 메시지를 꺼내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긴급하게 해야 되는 건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으면 맨홀 뚜껑이 갑자기 사라져서 거기에 사람이 쓸려 내려갖고 사람 인명 피해가 나게 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어딘가에서 피해가 날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고민 검토를 해야 되고요. 예. 아침 출근길에 나서시는 분들도 이 내비게이션만 믿고 출근하다가는 가다가 차가 막히는데 어디에서 정확하게 정보를 알아야 되는지도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사실 그 올림픽대로가 지금 어디 구간에서 통제가 그럼요.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지금 지금 어디에서 당-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공지해주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대응의 단계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예. 그리고 비가 어제 같은 경우 수도권은 소강 상태였습니다. 소강 상태에 하루 정도의 귀한 시간이 나왔을 때 지금 보이는 차량처럼 널브러지거나 도로 곳곳이 파손된 일이 있다면 긴급하게 응급 복구를 시행해야 되거든요. 예, 예. 이 대응과 복구가 면밀하게 검토돼야 되는 시점에 아하. 중장기적인 과제 속에서 대심도 터널 예산이 누구 때 삭감이 됐고 지금 이게 필요하고 네. 이 얘기가 정작 중요한 건 언제냐면 이 재난이 다 끝나고 난 8월 네네. 말 정도의 시점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심사되는 때인데 한 번 재난이 지나가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치권의 기억에선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때 정확하게 행동을 해야 되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 움직여야 될 때 힘을 모아야 되는데요. 예. 지금은 정치권 공방 벌일 때가 아니라 팔이라도 걷어붙이고 자. 모두가 당력을 집중해서 복구 등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 말씀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건데 계속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김병민 위원장님께서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또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뒤늦게 재난 지역으로 검토했다. 그 이유는 조간신문에서는 지금 비대위 예. 여기에 지금 비대위 구성하는 거, 발족시키는 거 여기에 지금 온 신경이 다 집중돼 있어서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질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지적은 뼈아프게 생각하십니까?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위원회가 있었던 날이 화요일입니다. 네. 월요일 저녁부터 심각한 재난 상황이 수도권 전체를 덮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라면 여기에 관한 내부 권력 투쟁처럼 비춰지는 일들 조금 지연시키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면 이 수해 상황 이후로 미루는 것이 온당했다 생각을 하고요. 예. 그 하루 정도의 귀한 골든타임 동안 많은 정치권의 시각이 당내 전국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는 일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보다 모두가 다 같이 총력 대응으로 이 수해 복구 그리고 긴급 대응에 나서는 것이 맞았겠다 생각하고 좀 늦었지만 오늘 오전 이 사당역에 국민의힘에 있는 당직자들 전부 모여서 수해 복구 작업에 나서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요. 예. 전국 각지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조금 늦었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박찬원 교수님. 저는 여당과 대통령이 초심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당선되고 나서 지방에 큰 산불이 났을 때 윤석열 당선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헬기 타고 바로 날아갔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수해 현장이 나타나지 않으셨죠. 당일날. 자, 이러면 네. 국민이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했으면 그 초심이 뭔지 국민들은 예. 정확하게 알아요. 자, 여당이 국민들은 수해 비상대책 상황에 빠져 있는데 네. 여당은 비대위를 뽑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을 위한 비대위인가? 예. 국민은 정작 수해 대책을 원하고 있는데 아하. 당의 어떤 비상 상황을 대처를 논의하고 있어요. 예, 예. 이걸 보면서 국민들은 쓴웃음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정치권이 지금 뭐 내 탓, 네 탓 공방을 하는데 저는 예. 두 가지는 꼭 언급을 하고 싶어요. 하나는 이 빗물 터널 관련해서인데 네. 이게 10년 걸려서 예산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 4년 임기의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공약입니까? 예. 아니에요. 수해 전문가들은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가 예산을 들여서 예. 치수 사업으로 해야 될 대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방자치 공약을 내가 했네, 네가 했네, 지켰네, 안 지켰네. 국회의원이 뭐 하는 겁니까? 국가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를 하는 겁니다. 지금 빗물 터널 앞서 우리가 기사에서도 봤습니다만 짓는데 최소 5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죠. 지금 10년에 걸쳐서 1조 5천억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단체장 임기는 4년에 불과하고요. 그럼요.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이게 가다가 중단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남 탓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지방 사무라도 국가의 예산을 갖다가 투입해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뭐 내가 옛날에 공약했는데 안 했느니 됐느니 이 얘기가 뭡니까? 지금 당장 국민들은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이런 게릴라성 호우가 오는데 두 번째 이번에 지하에서 돌아가신 정말 참변을 당하신 그 사건도 네. 119에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못 받고 왜냐하면 전화가 몰리니까요. 아하. 대응 체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연한 대응. 119가 전화 안 받으면 112로 돌아가게끔 네. 전화 시스템을 바꾸고 그다음에 지금 수해 문제인데 지하주택에 앞으로 10년 동안 반지하에 못 살게 하겠다. 그러면 예. 그 10년 동안은 수해가 안 생깁니까? 아하. 단기적인 대책도 나와야죠. 예를 들어 수해가 생기면 구청에 있는 양수기 동원해서 침수가 되는 지역으로 빨리 파견을 해가지고 예. 물을 빼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죠. 만약에 그 119 전화가 자동으로 112로 돌아가고 112가 지역 예. 구청과 협의해가지고 양수기가 동원됐다면 어이없는 죽음을 막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이런 때 돈이 누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네. 그리고 대응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거 보완하는 작업에 우선 해야 네. 된다. 근데 정치권이 남탓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정치권을 비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계속해서 지금 당정의 늑장 대응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장님, 예. 국민의힘도 함께 받아야 할 지적인데 지금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퇴근 시간을 가지고 지금 또 정치권에서는 말싸움이 붙었거든요. 예.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대통령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기 때문에 몸이 어디 있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 여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론의 분위기는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월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을 이제 목요일까지 뉴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초창기 때 빠르게 매듭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 어저께 대통령께서 직접 이 전체적인 수혜 그리고 국민이 입은 고통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정부로서 져야 되는 비판과 그러한 책임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맞고요. 예. 다만 지금 이 일을 바탕으로 재난을 해결해야 되는 국정의 책임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도 이 재난을 정쟁의 기회로 활용하기라도 하듯 네. 대통령을 향해 비판하는 그 이면에는 결국 용산으로서의 청와대 이전이 잘못된 것 아니냐. 예. 이 일에 대한 비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재난을 활용한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야당도 야당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 국회에서 다수당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제1당 아니겠습니까? 예. 해야 되는 역할들이 막중한 만큼 이러한 지역적인 논쟁들 이 재난 다 끝나고 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김상현 평론가님. 지금 이제 용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정치권에서 용산으로 가서 문제다라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렇고 윤영찬 민주당 의원도 그렇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관제에서 위기관리센터까지 1분에 불과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용산으로 간 게 지금 모든 것에 문제다라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당이 저렇게 뭐 지적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당이나 그 정부의 모습은 더 한심한 거죠. 왜냐하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집권당이 지는 겁니다. 예. 정부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야당이 저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갖다가 반박하고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모면하려고 바둥바둥 거릴 게 아니라 예. 지금 이 상황은 그 수해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지금 급선무니까 그거를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이런 비난들이 있는 거는 저희가 인지를 하니까 나중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고 책임질 네.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지금은 모든 국민과 야당 모두가 함께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는데 같이 집중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죠. 예. 그러면은 야당은 오히려 머쓱해지겠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모면하고 대응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정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야당도 그렇죠. 자기 지역구가 있는데 지역구에 구의원들하고 시의원들하고 가가지고 양수기를 어디다가 빨리 좀 공급해 줘야 되는지 함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 고민을 해야 하는데 예. 이런 걸 비난하는 거는 잘못됐어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야당이기 때문에 뭐 야당의 어떤 본성에 의해서 한마디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 한마디를 듣기 싫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뭐 수석이 나와서 뭐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국정홍보처가 카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서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라는 말을 그 국민 안전에 실패한 장소를 사진으로 뒤로 배경으로 걸어서 그런 허망한 메시지를 내는 게 과연 이 여당과 정부가 할 일인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당정의 대책이 다소 늦었다라고 하는 비판에서는 현재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치킨 게임입니다. 서로 끝을 모르고 달려갈 때, 벼랑 끝으로 달려갈 때 우리가 흔히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와 누가 싸우고 있는지 보실까요? 자,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발언입니다. 비대위는 짧게 할 거면 왜 하냐? 현재 비대위원장으로 된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체제, 이 기간을 놓고 말이 많습니다. 누구에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지 보실까요? 12월까지는 비대위 체제를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한두 달 만에 하고 끝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당의 안정과 혁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계속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8면인데요. 주호영 비대위가 시작부터 난항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인적 구성, 누구를 모실 것인가, 그리고 전당대회의 시기까지 모두 다 난항이라는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죠. 주호영 위원장은 외부에서 2명, 3명, 그리고 여성도 한두 명 모실 것으로 생각한다.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서 전체 비대위 구성을 마치고 개별 접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선하실 때 어떤 걸 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실 생각? 당의 안정, 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모시고 전체를 보고 그중에서 골라야지. 배치에 맞게 해야지. 필요하면 여성도 한두 분 더. 자, 그런데 이 시작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다시 재신임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이제 비대위원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마저도 지금 당 내부에서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글 대표님, 네. 지금 비대위 기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짧게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의도를 갖고 비대위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보세요? 뭐 지금 바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은 그 비대위가 별로 역할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밖에 안 되는 거니까 지금 곧 있으면 9월부터 정기국회도 열리고 예산심의, 국정감사 이런 것도 있는데 예. 여당이 전당대회 한다고 이번 공천권이 걸린 전당대회인데 다 줄서기 하는 게 맞냐 이거죠. 네. 그래서 한 1월 이후에 내년에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게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생각이죠. 결국에 자신의 존재감이 너무 쪼그라드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9월부터 시작되는 이 정기국회 일정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두 개 다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뭐 자기가 단순한 관리형이 아니라 뭐 혁신형 비대위원장을 해서 뭔가 좀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여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기국회 중에 당당대회를 한다는 게 조금 논리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아하. 주호영 지금 비대위원장이 지금 네. 난제가 저는 세 개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전당대회 시기를 언제 하느냐.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정기국회 때 하는 거는 좀 맞지 않거든요. 하지만은 이준석 대표를 일단 밀어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년 1월이면 이준석 대표가 다시 또 출마할 수도 있거든요. 자, 1월인가요? 그 시점이요? 네, 내년 1월 한 9일 이후에는 징계가 끝나요. 그렇다면 출마를 할수 있죠, 만약에 1월 중순 이후에 그렇죠. 전당대회가 열린다. 그러면 이준석 열린다면 대표의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가 열려지는 그렇죠. 건데 그거를 과연 주호영 용납하느냐죠. 비대위원장이 허락할 것인가의 문제. 네, 이 부분은 어떻게 그리고 예상하세요?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난제라고 보는데 저는 1월 이후에 하면은 그 이준석 대표하고 타협의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완전히 결별이냐 타협이냐거든요. 예. 어제 그 가처분 신청서를 이준석 대표가 냈지만 전 네. 대표가 냈지만 기자회견은 토요일 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정도의 뭔가 협상 물밑 협상의 가능성은 예. 높지는 않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그 물밑에서 만약에 딜이 네. 있다면 뭐 다 우리의 뇌피셜입니다. 이건 네, 다 네. 추정이니까 합리적 네. 추정이니까요. 그렇다면 윤 대표님 생각은 만약에 1월 이후로 전당대회를 미룬다라고 네. 하면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에게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죠. 가처분 신청을 이미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걸 철회해라. 예. 이런 식의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물밑 협상은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국민의힘에다가 뭐 SNS나 뭐 기자회견이나 여러 모임을 통해서 계속 포탄을 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타협점을 정치는 타협이거든요. 법정으로 가는 게 옳지 않죠. 이준석 대표도 돌아올 다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타협의 여지는 있다. 또 이렇게 예. 보고 또 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또 더 큰 난제가 뭐냐.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회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걸 국민들이 그걸 용납을 쉽게 하겠어요? 저는 그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비대위를 출범하게 된 그러니까 비상 상황을 만든 책임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책임자 하시나요? 중에 지금 뭐 대통령한테 텔레그램 해서 뭐 내부 총질을 한다는 동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불씨를 교통사고를 냈잖아요. 예. 교통사고를 냈는데 자기가 경찰복 입고 교통사고 조서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 국민들이 납득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네. 전당대회 시기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마지막 협상 가능성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그 처리 문제 예. 이 세 가지가 난제라고 저는 봅니다. 자, 여러 가지 발제거리를 주셨는데 윤 대표님께서 김병민 위원장님 예. 두 가지를 같이 여쭤볼게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대위 참여 부적절하다,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지적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 하나랑 예.
비대위 기간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로 떠올랐는데 과연 1월 이후에 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길을 터줄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해서 이준석 대표가 아예 차기 당권에 다시 출마하는 것을 막을 것인지 어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세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의지는 뭐 명확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현실을 고려했을 때 9월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정기국회에서 매진해야 되는 상황에 전당대회를 펼치게 되면 이제 당내 내용들이 또 다시 드러나면서 예. 경쟁이 격화될 텐데 조금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게 필요치 않냐. 일단 정기국회는 넘길 것이다. 정기국회를 그렇다면 넘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년 1월 정도에 자연스럽게 1월로 넘어갈 것이다. 1월 정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생각하고요. 다만 비상대책위원회의 기간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화시키고 관리형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되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지금 있게 되는 정기국회 등 필요한 일들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타협점을 찾을 거고요. 네. 제가 주호영 대표가 원내대표 하던 시절 비상대책위원으로 네. 한 1년 가까이를 같이 있었는데 주호영 대표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 저쪽의 얘기들을 어떻게든 엮어서 타협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정치인이기 아하. 때문에 아마 당내에 굉장히 다양한 주장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 그 주장들을 최대한 모아내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면 관리형으로서 비대위의 성격을 조금 제한시키면서도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예. 이준석 대표까지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게 아마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그림이 아닐까 추정해 보는데요. 김병민 위원장님도 그게 맞다라고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도 출마할 수 있도록 직무정지 그 끝나는 예. 기간 안에 어떻게 되죠? 1월 달이 되죠. 1월 달. 1월 달 안쪽에 해야 된다, 뭐 바깥쪽에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고려 여부와는 조금 별개로 시간적 여유를 어느 정도 갖고 안정적인 기조의 준비가 되고 전당대회 치러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가능하다면 이준석 대표 참여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지금 본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애들을 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당내에서는 최고위원들이 사퇴했고 비상 상황이어서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비대위를 구성한 거 아닙니까? 예. 이준석 대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실력주의입니다. 네. 본인이 당원들을 선택으로 낸 당대표를 어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게 이준석 대표 주장의 본질인데요. 예. 1월 달에 얼마든지 본인의 징계 정리가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예. 거기에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준석 대표도 더 이상 내부를 향해서 거친 예. 언어를 쏟아내는 일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를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당대회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더 이준석 대표에게 피해자 프레임 예. 이런 게 씌워져서 결국에 그게 당의 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예.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과연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기사를 하나 함께 보시죠. 한겨레 6면에서 쓴 내용입니다. 전망을 이렇게 했네요. 가처분 신청 인용돼도 그러니까 받아들여져도 법원에서 그리고 기각돼도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상처뿐인 이준석 대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 전망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볼까요?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 등 우군들의 만류에도 비대위 법적 공방 직접적으로 전면전에 나섰다라는 지적 얘기, 그 상황 정리가 있었습니다. 인용 때는 그 혼란에 대한 책임 다 이준석 대표가 가져갈 것이라는 것이고요. 기각 때는 치명상을 입는다. 이 와중에 잠시 후에 또 짚어보겠습니다만 박민영 전 국민의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돌아올 집을 때려 부수는 격이다. 이 이준석 대표의 퀴즈라고도 언론에서 분류됐던 인물인데 이렇게 아주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따끔한 발언을 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김상일 평론가님. 네. 기각되는 게 이준석 대표에겐 또는 뭐 인용되는 게 어떤 게 더 타격이 크다 또는 뭐 유불리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일단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면 인용이 되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이제 선택지가 또 생기는 거니까 인용이 되면 이제 선택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사퇴를 함으로써 비대위를 용인해 주는 겁니다. 자기의 명예는 회복하고 예. 그러나 당의 피해는 주지 않는 선에서 사퇴를 선언하면 사실상의 이제 비상사태가 발생을 한 것이고 거리 상태가 발생을 네. 한 것이고 그리고 현재의
당에서는 현재 비대위를 그대로 추인해서 진행을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일 거고요. 기각이 되면 결국에는 지금의 현 그 기세, 반대편의 기세가 더 강해질 거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유리할 것은 없는 거겠죠. 예. 그렇지만 저는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지금 여당 안에서 복원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돼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피해자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을 끌어안지 않는 미래를 만약에 상정을 한다. 지금 예. 여당이.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갈등이 깊어지고 서로에게 피해로 작용할 것이다. 예.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측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어느 쪽도 자기 홀로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도 지금 지지율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잖아요. 네. 이걸 자기들 힘만으로 복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오만이죠. 제가 네.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오만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그러면은 본인만 이기는 선택을 했을 때 그럼 예. 당을 버리고 본인만 생각할 때 결국에는 당원들이 지지를 해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각각 홀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면 아무리 마음이 불편해도 정치를 복원해서 적과의 동침이라도 해야죠. 그게 저는 어른스러운 모습이고 성숙한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런 부분을 바라고 있을 것이고 주호영 대표도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해관계자들이 어느 정도는 100% 이기지 않고 어느 정도는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호영 대표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해서 이 상황에서 정치를 복원해냈으면 좋겠다라는 예. 바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국민을 위해서. 예. 이준석 대표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저희가 치킨 게임이라고 얘기했는데 서로가 매우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찬원 교수님, 어떻게 될까요? 이게 13일에 기자회견도 한다고 했고요. 아마도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 그리고 입장, 향후 행보에 대한 걸 밝힐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주호영 비대위원장 역시 당 내에서 많은 법률 기구에서 판단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지금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법원에서 인용이 될까요? 현실적으로는 좀 기각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꼭 국민의힘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지금 절차를 다 밟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리고 비대위로 가기 위한 절차를 다 밟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게 정당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법부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온 판례들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현실적으로는 기각의 가능성이 크다. 설사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예. 이후에 비대위의 어떤 그 과정들은 적법 절차를 다 거쳤거든요. 자, 이미 적법 절차로 실효성을 이미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걸 다시 소급해가지고 그런 적법 절차를 받은 정당의 어떤 행동 자체를 무산시키기가 사법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좀 그런 측면까지 고려를 한다면 좀 기각의 가능성이 높다 보고요. 근데 기각의 네.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준석 대표는 왜 가처분 신청을 할까? 그 기각의 가능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도 판결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판결을 정당 내부의 이후에 추후의 어떤 과정들에서 적법 절차를 거친 당원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비대위로 갔기 때문에 이것을 뭐 판단을 뭐 하는 것이 뭐 너무 이제 정당 어떤 질서를 갖다 훼손한다든가 이런 식의 판결문이 나오게 되면 이준석 대표로서는 예. 일종의 이 기각됐지만 정치적으로는 내가 정당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근거를 예. 마련하게 되거든요. 그 그렇기 한 때문에 주를 얻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고 역시 가처분 신청 철회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앞서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치적인 타협, 즉 본인이 전당대회에 다시 나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준다 그러면 예. 이 부분은 이제 뭐 타협이 될 수 있겠지만 예. 만약에 그런 길이 없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까지 사실은 가처분 신청을 굉장히 늦춰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징계 이후에 지금까지 나름 그래도 입 닫고 조용히 지내온 편인데 네. 비대위가 들어섰고 자기가 돌아갈 길이 없게 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이걸 한 거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카드를 던진 거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나름 이준석 대표의 승부수다. 예. 타협 아니면은 최소한의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예. 뭐 보루를 얻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보습니다. 예. 저희가 여러분들 모시고 지금 상세히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의로 대표가 되는 국민의힘 정당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림 하나 보실까요? 만평입니다. 이 만평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떤 내용 스토리를 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뭔가를 던졌어요. 국민의힘 비대위라고 하는 배에서 가처분 신청을 던졌는데 이게 지금 배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휠을 이제 던졌습니다. 가처분 신청. 그리고 이거를 누구에게 던졌냐? 받아라 사법부. 그러니까 사법부를 향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것이고 뒤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있는데 표정이 참 재밌습니다. 앵이라고 하는 표정. 그러니까 당황스럽다라는 거겠죠. 이렇게까지 나갈 줄 몰랐는데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네라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배의 끄트머리에 이준석 대표는 간당간당하게 놓여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아주 압축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이 시점에서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간당간당 갈려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이준석 퀴즈라고 여겨져 왔던 박민영 대변인 대통령실로 들어간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밝혔고 대통령실 역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년 카드 다시 꺼낸 윤석열이라고 뽑았네요. 과연 정말 청년을 위한 청년 카드인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건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 지지율 추락의 변화를 모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권선동 등 여당 인사들 추천해 대통령실 청년 대변인에 발탁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국정 운영의 참여 기회를 청년들에게 확대하겠다라는 전망까지 기사에 담겼네요.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죠. 내쳐지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할 말은 해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내부 총질이랑 쓴소리를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부 총질이란 말은 내부적으로 정말 적의를 가지고 서로 공격하는 거라면 쓴소리는 정말 발전을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저는 대통령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한테도 쓴소리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상황 자체가 우리가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 당사자가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민망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실 대표에 대한 그런 생각이 전 국민에게 알려진 그런 상황인데 이게 같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민망하실까 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당에서도 사실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거의 비판을 모두가 한 입장이었고 그래서 많이 좀 고립감을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대통령이 가장 힘들 때 결과적으로 또 감싸주고 손을 잡아줘야 하는 게 또 당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쓴소리를 해왔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리고 대통령실에게 그리고 앞으로도 대통령실에 들어가서도 쓴소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윤 대표님, 들어가서도 쓴소리를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대변인이잖아요. 대변인도 책임자가 아니고 청년 대변인 5급 행정관이에요. 근데 어떻게 쓴소리를 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 대통령실 근무하면서 개인적으로 SNS를 할 수도 없고 대변인이나 기업의 홍보 책임자는 신문에 불리한 기사가 나잖아요. 그럼 윤정기의 머리를 들여밀 정도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박 대변인은 이제 내가 계속 쓴소리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감동을 받은 것 같고 또 들어가서도 계속 쓴소리를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위치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대통령실 위치가 수석도 대통령한테 함부로 잘 얘기를 못하는 게 대통령실의 분위기인데 행정관 5급 행정관이 사무관급이 어떻게 그렇게 쓴소리를 막 해요. 그러니까 그 의지나 뭐 기계는 좋은데 그 구조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다면 왜 박민영 대변인을 청년 대변인에 앉히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실에서요? 저는 뭐 대통령실에 두 가지가 이유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포용,
하나는 이준석 전 대표 고립 두 예. 가지죠. 저는 포용보다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대통령실의 감정, 저는 예. 이거를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박민영 대변인이 이준석 대표가 주관한 그 토론 배틀 예.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해서 기용돼서 이준석 퀴즈라고 했잖아요. 예, 아주 그렇게 분류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여 그리고 대중 메시지는 분명히 이준석 견제로 나갈 것까지 고려한 것이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저 박민영 지금 청년 대변인 된 분이 지금 이준석 예. 전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이 갈라지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예. 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일부 언론에서는 뭐 그렇죠. 입막음용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썼어요. 예, 계속 대통령을 그 기능도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입막음용 저는 그것도 크고 이준석 대표를 고립시키기 예. 위한 전략이다. 지금 이준석은 고립무원이잖아요. 근데 예. 그 핵심 퀴즈를 대통령실로 데리고 온 거는 고립무원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그런 저는 전략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실이 그 이준석에 대한 그 감정 아하. 이거를 저는 상당히 읽을 수 있어서 저는 예. 앞으로 이 정치 스케줄 이런 거 볼 때 전당대회도 내년 1월 이후에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예. 근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게 지금 이준석 대표를 이 기회에 완전히 좀 솎아내자. 예. 아예 출마도 못하게 하는. 완전히 뿌리를 예. 뽑자. 뭐 이런 발상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민영 대변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분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김병민 전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이셨으니까요. 대변인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갖고 이해를 갖고 있을 텐데 특히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 과연 들어가서도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윤 대표님은 전혀 그런 걸 할 수 없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입막음용이다. 결국에 이준석 대표를 고립시키기 위한 그런 카드로 박민영 대변인의 기용을 또 활용을 했다라는 지적 동의하십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해석은 제각각일 수 있겠으나 박민영 대변인은 청년 보좌 역으로 대통령 선거 때에도 활동을 했던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박민영 대변인에게 다소 아쉬운 건 들어가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발언들. 예. 대변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된다면 쓴소리라는 게 대변인의 역할은 아니다라는 점들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본인이 대통령실에 들어가게 되면 5급 행정관으로 가게 됩니다.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어쨌거나 위계의 질서가 공고히 쌓여져 있는 대통령실 내에서 얼만큼 본인의 목소리와 의견들을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박민영 대변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조로 많이 말을 해왔는데 당의 대변인이라는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인 그 대변인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 편에 서서 특정 정치적 발언들을 쏟아내고 예. 집권당이라는 건 대통령의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에 대한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여당이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당과 정부가 잘 되기 위한 여러 고언들과 2030 MZ세대의 의견들을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대변인이기 때문에 수시로 소통하는 게 당의 원내대표일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수시로 교환하고 소통하면서 당이 잘 되기 위한 고언들을 쏟아냈다면 이 정도 상황까지 왔을까라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말과 행동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가고 나서 했던 말과 행동들과 사뭇 다른 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러 어려움이 당과 대통령실 내부에 처해져 있는 만큼 젊은 세대를 적극 기용하고 포용하기로 하는 의지의 산물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이게 예. 박민영 대변인 한 명의 얘기로 끝나게 되면 이준석 대표 고립시키려고 작전 짜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 피해가기 어려울 겁니다. 애당초 약속했던 30대 장관이 여럿 나오게 하겠다. 청년들과 함께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여러 그런 정부를 그런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약속들을 해왔는데요. 박민영 대변인을 시작으로 정말 많은 기회들이 열리면서 애당초 했던 일들에 대한 고민들을 쏟아내는 일들이 수반될 때 여기에 대한 진정성들이 함께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각에서는 박민영 대변인의 기용을 가지고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과연 추가적인 새로운 인사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확대명 이란 말이 며칠 전부터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언론에서 쓰고 있는 표현인데요. 어대명에 이어서 확대명입니다. 이제 말 줄임말인데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관들이 어떻게 분석했는지 보시죠. 그 많던 친문 어디로 갔나? 차기 대선 주자도 구심점도 없다라고 하는 친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뼈아픈 지적입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총 8명의 후보가 경쟁인데 글자가 작아서 조그맣게 보입니다만은 친명, 비명, 그리고 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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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명, 비명, 비명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겁니다. 현재까지의 전당대회 스코어를요. 총 5명이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정청래 의원이 친명으로 1위고요. 3위에는 친명의 박찬대 의원이, 장경태 의원이, 서용교 의원까지 지금 친명으로 5명 중에 4명이 친명계 의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유일하게 비명계로는 지금 고민정 의원. 본인 스스로도 난 친이재명계가 아니다. 이재명 의원은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명계 의원 이렇게 3명은 마지막 6등, 7등, 8등에 포진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한창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이 순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친명계의 압승이 예고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낸 기사였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같이 보실까요? 자, 이래서일까요? 이렇게 친명계가 이제 차기 당권을 장악하게 될 거다, 확대명이다라고 하는 이 분위기 때문인지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화 이 이슈가 불거지고 있고요. 모든 게 이재명 의원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에 바로 당헌 80조입니다. 기사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당헌 80조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걸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기소가 되더라도 당직이 그 직무가 정지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청원이 이제 홈페이지에 당원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벌써 10일 오후까지 권리당원 7만 명이 동의했다고 해요. 그래서 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 지도부에서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네. 5명 중에 4명이 지금 이제 친명계거든요. 네. 이 분위기대로 실제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뭐 그런 분위기로 많이 가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비명에 속하는 모든 당원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관심도 없다. 뭐 이런 상황이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좀 떠나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당의 건강성이라는 것이 뭐 외부의 이야기를 좀 듣고 자기도 좀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네.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찾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사라지면 스스로 자기 검열을 그렇게 인간이 잘 해낼 수 있을까? 특히 권력의 어떤 단맛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잘 해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이 뭐 그리 길진 않지만 정치권의 어떤 그 무대 뒤에서 바라본 모습, 20년 가까이 바라본 모습은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어떤 건강성을 찾아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권력의 속성상 지금 이 상황이 그리 민주당에 좋지는 않다. 예. 그리고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것처럼 당이 사당화의 길로 아하. 갈 수 있는 어떤 그 유혹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자, 우리가 가정을 전제로요. 만약에 조금 전에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사진표처럼 5명 중에 4명 정도가 다 친명계 의원들로 최고위가 구성이 된다면요. 네. 그렇게 된다면 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더 이재명 의원의 목소리만 나오게 될지 아니면 그렇게 하다 보면 뭐 거기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바로 불거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집안 싸움으로 이어져서 심하면 분당까지도 가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처음에는 분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봤어요. 근데 이 기사에서 잘 지적을 했듯이 친문 진영이 완전 지금 4분 5열 돼버렸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구심점이 없는 친문 진영이 분당을 이끌 수는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윤영찬 의원이 지금 6등인데 네. 윤영찬 의원 정도가 이렇게 한 명이 더 치고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2명이 되잖아요. 고민정 네. 의원까지. 그렇게 돼도 힘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 힘을 받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 전체가 어떤 팬덤에 좀 이렇게 휩싸여 있는 상황이고 그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상황들이 많이 관철돼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당원 80조입니다. 그렇죠. 당원 80조 같은 경우는 공직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항이에요. 예. 공무원들도 기소가 되면 보직이 박탈됩니다. 네. 물론 파면이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권한은 빼앗는 거거든요. 왜? 예. 그 권한을 행사할 때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는 데 쓴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일탈의 행위를 하게 될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보직을 박탈하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조항인데 이것을 없앤다? 그러면 그 정당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은 정당으로 변모해 간다는 지금 민주당 의미죠. 상당수 의원들은 현재 상황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고 예.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정치 탄압용 수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 그러면은 이 사법 시스템 전체를 불신하면서 이 나라의 어떤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나요? 예. 저는 그거는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전례를 보면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있었을 때 그것을 그 이기고 그 복귀했을 때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힘의 폭발력 이것은 훨씬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도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내가 사법적인 것을 감당을 한 다음에 돌아오겠다라고 선언을 예. 하고 당직이나 자기의 직분을 내려놓고 어떤 그 법원과 어떤 법적 투쟁에 나서는 경우도 많이 봤고 아하. 거기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더 큰 영광의 자리에 그 올라서는 거를 우리가 많이 목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저런 것을 걱정을 해서 당의 어떤 그 상식적인 제도를 없애버리고 그런 방패막이를 만들어낸다? 저는 이것은 국민에게서 조금 더 멀어지게 하고 그 예. 정당이 사당화의 길을 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예. 열어주는 계기가 예.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곧바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기사 나왔습니다. 경향신문 오면에서요. 경찰에 김혜경 씨 출석 요청을 했다. 그런데 지금 사당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법 리스크 논쟁 없이 민주당이 매우 잠잠하다 이런 지적을 담았네요.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는 사법 리스크 문제 제기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다소 사그라든 것 같긴 합니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는데도 당내에서는 관련 논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네요. 윤 대통령의 평가 20%대로 떨어지자 이재명계 의원들이 이 후보 비판을 자제하고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요즘에 사법 리스크는 좀 잠잠해졌다고 보시는지 박창원 교수님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을 하면서 그 쓰나미가 민주당을 지금 뒤엎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위기감이 높아졌다면 혁신, 변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만들이 폭 터져 나왔을 겁니다. 예. 그런데 알아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민주당의 위기감이 사라졌죠. 오히려 위기감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윤석열 정부를 손봐야 된다. 이런 어떤 강성 야당. 그럼 강성 야당이 되려면 강력한 리더십. 네. 강력한 리더십은 지난 대선 때 어마어마한 득표력을 차지했던 이재명 의원. 딱 이렇게 예. 자동으로 그냥 나와버리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떠한 지지율 하락도 보이지 않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속에서 대안으로 이재명 의원이 오히려 더 부각되니까 예. 좀 민주당 내에는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우리가 정치인인
정치인을 띄워주는 것도 국민이고 정치인을 가라앉히는 것도 국민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의 바닷속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그 반대편에 있는 이재명 의원은 뜨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흐름이 민주당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사법 리스크니 뭐 민주당의 혁신이니 개혁이니 이거는 그냥 다 그 쓰나미에 밀려가듯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그 쓰나미가 지나가고 난 다음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 지금 사법 리스크에 대해 비판을 자제하고 있는 의원들도 지금은 이 분위기 속에서 대세론이기 때문에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 때가 돼서 정말로 만약에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경우, 유죄로 판단이 예. 나올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총선 직전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내분을 벌려라가 아니라 97 그 세대 후보들, 당대표 후보들 단일화가 필요한 이유, 그다음에 지금 소위 비명계 의원들이 정책과 내용을 가다듬어야 되는 이유가 쓰나미가 지나고 난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만약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전당대회에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관심 중에 하나인데 지금 8월 안에 해당 수사가 거세게 몰고 올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전당대회 결과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표님? 8월 마지막에 9월 초부터는 이제 예. 검찰 수사권이 경찰로 상당 부분 넘어가거든요. 네네. 부패하고 뭐 몇 가지만 빼고 두 가지만 빼고 다 넘어가거든요. 예. 그 전에 8월 중순쯤이면 수사 결과가 나올 건데 예. 그 만약에 거기에 큰 충격이 있는 거다. 그러면은 전당대회까지 뭐 영향은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예. 지금 대세는 어느 정도 선거 이 전당대회는 어느 정도 예. 방향은 정해진 것 같고 그 이후가 문제인데 지금 예. 방탄복을 3벌이나 입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키워드 분석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당, 야당 내부의 당권 경쟁 그리고 민주당의 또 사법 리스크까지 짚어봤는데요.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